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고 뒤늦게 제 얼굴은 젊게 보이지만 사실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정회원으로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미래에 또 남은 70세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통해서 국가 사회에 또 한림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커리어 디시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쉽게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얻어진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재료공학이고 소재공학인데 이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산업기술 발전해서 뭐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빨리 그 기계기술 뭐 이런 기술은 빨리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소재 없이는 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미래 우리나라가 10대 산업국가가 되는데 이제는 또 고차원적인 독일, 일본을 뛰어넘는 그런 산업국가가 되려면은 소재, 재료 혁신을 통해서 주도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저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넘기면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해서 전쟁 폐허가 돼가지고 60년대 이제 뭐 도로 고속도로가 70년대에 만들어지고 뭐 이제 과학기술이 나라에 먹여 살릴 길이다 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 주도로 해서 과학기술 이끌어왔습니다. 뭐 키스트 만들고 지금 카이스트인 그때는 카이스라고 했습니다. 과학원, 한국과학원을 만들고 병역 특례 그런 혜택을 주면서 막 이제 이끌어갈 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일화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우리나라 방산에서 이 소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의 콜트 회사인가 뭐 하여튼 그 회사로부터 라이센싱을 받아서 합작해서 막 만들고 있다. 얼핏 보니까 총 이렇게 해서 조립하고 만들고 그 부품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그때 그 ADD 또는 뭐 이런 국방 쪽에 있는 관계자가 돈이 많이 라이센스 비용이 나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딱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작해서 총을 만들어서 쏘는데 한 50발도 안 돼 가서 쏘니까 총신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래서 당황을 해 가지고 이 소재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재가 참 베낄 수도 없고 참 힘든 거구나. 도저히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소재 기술이야. 그런 걸 느껴서 쪽팔리지만 싹싹 빌고 다시 좀 라이센스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소총이 이렇게 개발됐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8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또 이제 조선 사업에 이제 현대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뭐 타워 크레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밤늦게 이제 용접을 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세우는데 기숙사에서 자면은 꽝꽝 소리가 난대요. 그 소리가 용접에서 있는 금속의 그 결합이 그 높은 하중과 응력을 못 이겨서 꽝꽝 깨지는 소리가 뭐 여러 곳에 나서 잠을 못 자고 걱정스러워서 했다는데 이제는 그런 쉽게 소재 기술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하여튼 이제 다 극복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요 그림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역사가 짧아서 80년대부터 막 시스템 포니 자동차 이렇게 베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잘하니까 부품 이렇게 개발하고 그래서 이게 발전해 왔어요. 이게 약간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것도 아니면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은 이런 거 금방 쫓아온다. 눈으로 보이니까 부품이. 그다음에 이제 기계 기술 무슨 기술이니까 뭐 공식도 있고 수식도 있고 하는데 이 소재만큼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소재에서는 소재공학을 그냥 공학이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사실은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입니다.
사이언스 파트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걸 공학적으로 하는 기술. 그래서 우리 재료공학과 전국에 하면 Material Science, School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두 개의 이제 요소가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이 그만큼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가 참 베낄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옛날에 그 우리가 일본의 입본동가 무슨 칼을 카피를 못하고 또 이제 고려 청자도 이제 카피를 못하는 기술로 남아 있고 또 뭐 곳곳에 그런 소재 기술이 있는데 쉽게 아무리 특허 뭐 이런 걸 나더라도 어떻게 베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요 가치 사슬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잘 1등 제품을 만들어야지 강한 경제 선진국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부품 같은 거, 앞으로 미래 전기차는 배터리 문제 이런 거들, 배터리, 고급, 고성능 그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혁신 소재이다. 이 혁신 소재 없이는 그냥 외형적인 2류, 3류 제품 만들어서 옛날에 지금 우리가 좀 깔보고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중국 제품들이 좀 이런 그런 정도로 해서 팔아먹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혁신 소재를 우리가 해야겠다. 분명하죠. 그래서 이 소재 기술은 제품 속에 이제 숨겨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아무리 제조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소재가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면은 1등 첨단 산업의 구현이 불가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소부장 문제 몇 년 전에 해서 핵심 소재 몇 개를 끊으니까 우리나라 세계 1위 기업인 삼성 반도체에서 쩔쩔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 것처럼 말이죠. 일본의 노벨상이 대부분 소재 연구에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소재 연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이 바륨 TiO3라는 그런 유전체 물질의 결정 구조를 이렇게 보였는데 요 사이즈의 원자의 개수가 지금 한 수천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런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이 굉장히 정렬이 잘 됐고 자연의 이게 섭리겠죠.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크리스탈이고 이런 상태라면 고유의 이 소재의 고유의 재료의 고유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가 산업 기술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 한 10배 정도 가로 세로 깊이로 10배 정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자 개수가 셀 수 있겠습니까? 수천 개 그렸는데 벌써 차원이 다르죠. 근데 100배를 한번 늘려볼까요? 가로 세로 100배.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또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를 확장을 한번 이렇게 깊이하고 1000만 배까지 이렇게 하면은 1000만 배 10의 7승이니까 3차원이니까 10의 21승계 이게 수천 개니까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는 건 10의 23승계 1몰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소재가 이 엄지 손가락 뭐 새끼 손가락 이런 손가락 정도 한 마디 정도 되는 게 그 엄청난 셀 수 없는 그런 원자들의 배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완벽하게 컨트롤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고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서 함으로써 최고의 소재들이 자꾸만 이제 연구가 된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소재와 아까 용접 얘기 좀 잠깐 나왔는데 요쪽에 있는 소재를 갖다가 두 개를 붙이는데 요걸 갖다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아까 조성과 원자를 보였지만 이러한 집합체의 특성이 한 이 정도가 적당히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이게 두 물체가 이렇게 딱 붙게 되고 용접이 되고 깨지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어떤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제 다 아까 현대중공업에 뻥뻥 깨져 나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은 이런 미세 구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아까 조성과 크리스탈 스트럭처 또 거기서도 벗어난 어떤 디펙트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느냐. 이게 수식으로 어떻게 계산돼서 하겠습니까? 컴퓨터로 하겠습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 되는 거거든요. 직접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서 한 스텝 그래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
이 독일 뭐 일본이 소재 미국 이런 데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요. 그 사람들도 계속 연구를 해서 좀 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소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소재 재료과학, 재료공학에 대해서 대략 이런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이제 커리어 디스턴스예요. 사실 제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아주 열심히 해서 졸업을 잘 하고 그때 카이스라는 데를 갔어요. 지금 한국과학기술기울였는데 홍등에 갔는데 그때 이제 석사학위 논문은 그 당시에는 키스트에서 최고의 연구소고 카이스 서울대학 하더라도 그 소재를 연구할 수 있는 장비가 퍼니스 열처리로 정도 한두 개 정도 있는 정도의 그렇게 암울했던 그 스타트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키스트에서 우리 그 카이스는 장비가 없어서 퍼니스가 없어서 키스트에 가서 실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금속 쪽인 지금도 아직까지 연구하더라고요. 듀얼 페이스 스틸이라는 복합 조직강이라는 것을 그 열처리를 해서 이제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랑 연관이 돼서 내려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사 과정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천성순 교수님이라고 지도 교수님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어떤 해프닝이 좀 있어갖고 너 박사 과정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갖다 이제 하는데 그때의 테마가 그때 천성순 교수님 그 랩에서도 열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당시에 미국 그다음에 독일에서 그 좋은 생각을 갖고 오신 것이 CVD라고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그거는 굉장히 물질을 소재를 얇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기반이 되고 거기서 훈련된 인력이 양성되어서 오늘날의 그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재를 얇게 만들어서 적중시키는 그런 기술의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석사 때는 이제 그걸 했죠. 금속 열처리를 한 거고 이거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니까 화공의 영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의 물질이 들어가고 일단은 그걸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제가 20대 중반일 때입니다. 나이가. 이거 껍데기 하나하나 요거 요런 것들, 요런 패널 이런 것들 전부 다 청계천에 버스 타고 가서 하나씩 사 갖고 와서 여기 판넬에 이제 드릴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직접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착하고 그다음 코일을 몇 개를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안 보이지만 그 일제 부품도 수입해서 그 청계천에 사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다 만들면서 원리도 공부하고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거 프린트한 거 인쇄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설계도도 없으니까 이거를 어디서 책에서인가 어디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이 잉크로 하나씩 그렸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참 정신 집중이라든가 이거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대단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계를 다 노트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게 다 손으로 이제 그린 거죠. 아까 그 코일은 몇 바퀴를 갈아야 되는가 그걸 배워가지고 또 해가고 회전수를 갖다 만들고 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박사님이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 계시니까 이제 또 요 전에 이거를 만들어서 잘 작동이 된다는 요거는 뭐냐 인덕션 퍼니스라고 해서 한국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 때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제 세라믹 카패시터 부품을 다 하나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기가 연결돼서 코일이 돼가지고 인덕션 퍼니싱을 하면 국부적으로 굉장히 가열시킬 수 있는 그런 퍼니스가 되는 최첨단의 퍼니스죠. 그 당시에는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잘 가동돼 가다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불명이가 내가 만든 건데 그래서 연결이 끊어졌나 하나 다 부분적으로 하니까 다 만족이 이제 다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영역 밖이었던 그 삼극진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값이 제 그 당시 한 달 월급이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오다가 필라멘트가 끊어졌던가 거기서 문제가 있을 것이야 하고 제가 그걸 잘라봤습니다. 톱으로. 또 이제 과학자의 심정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왜 이렇게 비싸 하고 줄톱으로 막 잘라봤더니 빈 공간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치 월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청계천에 가서 그걸 갖다 구입하다가 끼웠는데 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치 월급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직접 만들고 이게 우리가 젊은 과학도로서 분명히 작동됐던 게 왜 안 돼? 그 오기와 그런 것들이 하고 그런 그 하나 깨먹은 거를 갖다 이제 후회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결국은 찾아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산 지역은요, 그 한국 대부분이 다 그랬지만 에어 컨디션이 없었고 부산에서 이제 해풍 같은 게 몰려왔고 그 다음에 그 냉각수가 그 건물에 학교 건물 위에 그냥 큰 플라스틱에 물이 담아져 갖고 여름에 데워진 상태에서 이 쿨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쿨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쿨링 워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워셔라고 있는데 나사 조일 때 이제 니켈 코팅되는 워셔가 있고 이제 나올 때는 더 뜨거워져서 나오는 거죠. 이제 냉각도 안 되는 그런 악조건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또 다 풀어서 전기 저항을 측정하니까 이쪽에서는 0.25옴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7, 8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그런 더운 냉각 조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과 습기 같은 걸로 인해서 가열이 돼서 그 워셔가 산화가 이렇게 돼서 그 산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화가 돼서 저항이 커지고 그러니까 전기 구동에서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워셔라는 건 지금 뭐 2원, 3원, 5원, 10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한 것이 그런 조건에 만나서 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을 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첨단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측정 장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논문을 갖다 쓰는데 작스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우리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편 나올까 말까 하는 통틀어서 서울대 카이스트 통틀어서 작스 한 편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당시에 좋은 논문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 포항공대 이제 그 TM이 이제 들어왔거든. 전자현미경이 있어가지고 제가 르망 차를 몰고 부산에서부터 해운대에서부터 지금보다 길이 안 좋았겠죠. 이렇게 쭉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대학원생이랑 둘이 남아서 밤에 하는데 정보를 잘못 줘서 그 당시에 금속은 잘 전자현미경 샘플을 만들 수 있는데 세라믹 물질은 이 깨져가지고 이제 만들 수 없는 샘플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실리콘 위에 코팅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왔는데 어떡하나 그냥 가버리면은 그런 논문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논문을 갖다 읽었는데 틴 옥사이드는 불선에도 녹지 않는다. 강하다. 그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메모리가 있었고 거기는 학생은 지금 이 실리콘은 불산에 다 녹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실리콘을 다 녹슬고 또 내가 읽었던 페이퍼에서 틴 옥사이드는 불산에도 녹지 않는다면 그럼 방막에 이렇게 다 녹으면 떠 있을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했더니 비커 속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밤 1시, 2시였는데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차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형광등빛에서 반짝하고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비커 속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것은 틴옥사이드가 굴절력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형광등에 반사되고 이렇게 유동하다가 빛을 반사시켜주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됐다 해가지고
그리드로 해가지고 떠가지고 그 전자현미경을 갖다 관찰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합해서 이제 작스라는 논문을 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네이처 쓰는 것보다 상황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써서 냈죠.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제가 도전과 20대였거든요. 20대 중반에 새로운 공정, 유도 퍼니스를 갖다 만들고 세라믹 물질을 하고 CVD라는 걸 하고 또 이제 금속공학은 석사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또 이제 지방에서의 그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거를 찾아내고 그 찾아내고 해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젊은 친구로서 오기, 끈기. 이거 과학기술적으로 이거 불명한데 왜 안 된다는 게 이게 왜 안 돼? 그런 것이 작동을 해서 헤쳐나갔던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공을 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지도 교수의 편지는 미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그 지금같이 뭐 이메일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뭐 써가지고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건데 참 요거 쓴 거는 미리 또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조건과 사투를 하는 저로서는 뭐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겨내고 앞으로 더욱 목표에 정진해 나가야겠다는 일념입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연구들이 그 당시에 우리 그 금속 세라믹 이쪽으로 해서 지방에 있었지만 굉장히 하이 그 논문을 영어 SCI 논문이죠 요즘에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퍼블리시하고 나니까 이제 국가지정연구실로 부산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가지정연구실은 산학연, 삼성까지 카이스트, 뭐 포스텍, 뭐 연구소 모든 데서 경쟁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거고요. 그 당시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와주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여기 정윤 나중에 차관까지 됩니다. 그런 분들 우리 과학원 동기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그 당시에 그 경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NRL 국제 프로그램에는 20% 탈락입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니까 제가 그 얼마나 근데 그 뭐 삼성이랑 그다음 키스트랑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등등 그런 분들이랑 그런 팀이랑 경쟁해서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때 선입관적으로 20% 이하이잖아요. 떨어지는 것이 너무 이제 그 자존심 상하고 또 내가 부산대학교를 대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어떤 혁신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그 방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산대 기계공학이니까 거기에 많이 응용되시는 하드 코팅을 이제 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공업 기술은 아크 이온 플레이팅이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퍼터링 기술이 처음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는데 두 개가 이제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스퍼터링이나 이런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건환 박사라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런 걸 배워갖고 와서 그 재료연구소 지금 재료공사에 이제 있던 분인데 이거를 두 개를 섞어서 해야지 혁신이 만들어질 건데 근데 안 됩니다 교수님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안 돼 압력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국가지정연구실 예산 가지고 돈은 내가 되는데 네가 뭐 이런 거 걱정하니? 두 개를 같이 컴바인해서 만들고 안 되면 따로 쓰면 되잖아. 아크이온 플레이팅 그 기술 써서 연구할 거고 스포트링 했을 테니까 돈은 내가 주니까 만들어. 그랬더니 만들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압력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공정 압력이. 서로 하나가 작동하고 하나가 작동 안 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잘 보고 이제 그 얇은 관을 통해서 이제 압력 그 아르곤 가스를 이렇게 넣는 순서랑 이런 걸 바꿔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당시 아크이온 플레이팅에서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실에서 CVD로 했던 연구가 TISIN 나노복합 요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공정을 통해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까 그 장비가 성공됨으로써 그 도전과 그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했더니 이러한 그 아주 복잡한 아주 그 굉장히 고성능 슈퍼 하드니스가 나타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내산화성이 나타나는 이러한 물질계를 제가 개발을 했고 이 분야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니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막 치환이 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분야에서 독일이 꽉 잡고 있고 미국 뭐 이런데 했는데 거기 학회를 가면은 한국에서 나타난 조그만 사람인데 하여튼 평가받기를 하여튼 월드 3, 탑 3 내에 제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또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이렇게 제가 그 초청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게 그 평가를 받았는데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등 되면 국가지정연구실 1등 평가를 받으면 이게 보도 자료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영예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도전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과학기술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해봤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서 우리가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그러한 그 20대 이게 한 30대 40대 초반 이때 그 고생이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핵심 연구센터 이건 융합 기술에 대해 처음 도입하는 거거든요. 거기 우리나라 전국에 7개의 센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때 서로 이제 다른 분야의 과학 기술들을 결합해 새로운 융합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핵심 연구센터가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오늘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하이브리드 소재 솔루션 국가 핵심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소한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융합과학 하이브리드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또 부지런하게 이제 또 계속 그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종 물질 하이브리드에서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인터페이스 두 개 만나는 경계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 서피스 인터페이스는 원자를 좀 다르게 그렸는데요. 요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특이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벌크 프로퍼티 다른 것에서 묻혀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이라도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인터페이스의 볼륨 이걸 계산하면 0.6, 0.00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묻혀서 안 나타났을 뿐인데 나노 스케일로 들어오면 60%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퍼티를 새로운 기능과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소재 쪽에서 금속, 고분자, 세라믹 이게 전데 뭐 특허도 많이 나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혁신을 만들겠는가? 이 사이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인터페이스 영역인데 이거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혁신적으로 도전적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특허를 이제 이게 여기 이미 특허가 많이 있죠. 이제 이런 특허를 만들어내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혁신 소재 기술은 제가 여태까지 그 경험이라든가 그걸 보면은 이 공정 기술을 갖다 두 개 합해 가지고 새로운 융합 기술을 만들고 이런 지식과 기술의 융합이 되니까 좋은 게 나오더라 이런 경험이 깨달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소재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 기술 같은 거 아까 포함된 TM이라든가 뭐 어디 나노 팹 센터의 어떤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측을 하겠구나. 이런 융합 지식의 융복합 기술의 융복합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글로벌 프론티어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대 국책 프로젝트로서
상당히 그 국가 정부 또 기대가 많았던 것이죠.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개 자료가 나왔고, 아니 그 당시에도 대학에서 이런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제가 했던 하이브리드 소재, 그런 하이맵이라는 국제 학술대회를 창설하고 이런 걸 6회, 7회 이렇게 계속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글로벌하게 이제 알려줬고요. 뭐 이거는 뭐 창조장을 제가 그런 걸 인정을 받아서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과학의 날 대표 수상 소감문을 이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일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이거 한 10번 고쳐 쓴 건데 어떻게 하면 짧게 전달을 할까 해서 10번을 고쳐서 써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 과학기술은 강력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확실한 밑바탕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하게 장기적 경제 성장 효과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고스란히 유익한 자산으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인문사회 계통에는 많은 분들이 정보 관계자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제가 뭐 진리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반드시 꼭 얘기해 줘야겠다고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연구재단 이런 데 감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쓸쓸한 주말을 지냈던 우리 집사람과 이 훈장을 받는 기쁨을 함께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바랍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이걸 내가 혼자 이게 써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썼을 때 뭐 제가 울음을 잘 안 울어요. 운 적이 없는데 막 그냥 벌컥하면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흑흑하면서 울음이 나왔는데 요 말을 그때 뭐 정부 관계자 뭐 이런 듣고 나서 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후학들을 위해서 한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관력,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도중에 사실은 다른 분야 쪽을 좀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재만 한 것이 아니고 기계공학을 이해하고 다른 분야를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가치 창출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융합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크로스 사이트가 생기더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포사이트가 생기더라.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좀 제가 에너지와 시간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좀 더 과학기술이라든가 나라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갖다 위해서 애를 좀 더 쓰겠습니다만은 긴 세월이었고요. 제가 요 사진은 과거를 좀 회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우리 딸내미가 이제 졸업했을 때 이제 교정에서 과거가 이랬죠. 쭉 보이는 요게 딱 이게 와 있어가지고 제가 요 사진을 제가 넣었고요.
예, 그걸로 제 강연을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 저의 이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런 소중한 기회가 우리 젊은 후학들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미나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